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안녕하십니까. 저와 김용민 국장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방송하죠. 과거에는 토요일을 했었는데요. 월요일로 방송 시간이 옮겨진 것은 뭐 이미 이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주로 주말에 지방 공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걸 또 가서 정치 토크를 하면은 그냥 버리기 아까워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게 시간대가 토요일이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이게 뭐 일주일 뒤에 다시 방송을 해야 되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제 바꾼 겁니다. 근데 바꾸고 나서 보니까요. 한 2주 연속으로 또 지방 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에 아직까지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해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게다가 또 김용민 국장이 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휴가도 좀 가고 해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쉬지 않고 달려온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주 월요일은 또 드라마 녹음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김용민 국장이 뭐 결근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는 저와 그리고 저와 항상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효진 PD가 오늘 대신 나오셨습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월요일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뭐, 월요일 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 김효진 PD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래요. 게다가 또 뭐, 월요일. 땜빵 또 하게 되면은 네. 뭐,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네. 늘 이런 고민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네. 방송을 다양화해야 된다. 방송을 다양화하려면은, 외부에서 좋은 진행자를 데려오든가, 아니면은 내부에서 기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인력 증강하지 않고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라디오가 오다 보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땜빵 하면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은 뭐 조상훈 국장이 땜빵하고 조상훈 국장이 안 나오면 제가 땜빵하고 김용민 국장이 안 나오면 제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로 파먹다 보니까 약간 필요증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또 어찌 보면은 하루에 24시간 국민 라디오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야, 너 또 나왔니? 이라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이렇게 일일 평균 청취 시간이 1시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은 또. 그리고 그걸 아는 분들은 다행히 또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해의 목표는 편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의 유능한 진행자들도 영입을 하고 내부에서도 사람을 더 키워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것만 해도 큰 전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민 국장이 빵꾸 안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로서는 조상훈 국장 이외에는 다른 대타가 없었는데 김효진 PD가 대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또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김용민 서영석의 정치 토크가 아니라 김효진 서영석의 정치 토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제 얘기부터 하죠. 뭐 사실 뭐 정치 토크에서 정치만 얘기하는 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4월 1일 앞두고 네.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새로운 투자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있는 이제 인력 구조 재원 속에서 새로운 방송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TF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뭐 나는 조합원이다 이런 데서 나와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또 뭐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효진 PD도 그 멤버로 조금 전에 회의하다 들어왔잖아. 네. 지금 그 4월 1일이면은 뉴스K 1주년이 되는 해죠. 그렇죠. 네. 뉴스K 만드느라고 사실 뭐 상당히 이제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됐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합에 많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뉴스는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지금의 TV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지난 1월부터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론은 이제 사실 매주 어떤 방식으로 TV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TF에서 결론을 냈죠. 그 내용을 좀 우리 김효진 PD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아직 확정이 된 바는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뉴스케이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요. 네. 방송 시간대 조정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네. 앞으로 좀 땡겨질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 뉴스케이의 바로 직전에 매일 한 개 프로그램이 요일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편성이 되는 TV 프로그램이죠? 아니 그렇죠. TV 프로그램이. 그러니까는 뉴스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보시고 바로 이어서 뉴스케이 보실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편성의 띠가 아마도 지금의 논의 방향대로라면 금년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라디오 방송 중에서 라디오로만 남겨두기 아까운 그런 프로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이게 출연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이야기의 퀄리티나 네.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 라디오 방송으로만 머물게 하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콘텐츠 네. 그것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이 보이는 라디오화하는 네.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방송하는 거 그냥 그대로 CCTV처럼 비춰주는 그런 거는 저희들은 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 최소한의 퀄리티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놓고 지금 진행 중인데 네. 기존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라디오에 머물게 하기에는 아까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든 좋은 양질의 TV 프로그램화하는 거 플러스 네. 또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갖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죠. 뭐 조만간 뭐 1차 안 정도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속도를 좀 내긴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렇죠?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벌써 2월 다 갔고요. 2월 안에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뭐 크게 틀리지 않겠죠. 2월 안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뭘 방송할 것이냐. 네. 그 매주 월화수목금 다른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최소한 5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기 매주 1회 즉 월 4회를 한다면은 네. 5개가 필요하지만은 뭐 격주로 한다든지 이러면 프로그램이 더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TV화 할 것이냐. 네. 이거를 이제 다음 주 중에 확정을 해서 이제 3월 한 달 동안은 연습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3월 말에 최종 확정을 한 다음에 4월 1일 뉴스케이 1주년을 맞이해서 일제히 선보인다. 이런 계획 속에서 지금 이 방송 제작국 직원들과 그리고 라디오국 직원들 그리고 이 서포터를 위해서 사무국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편성을 추가 확대하는 이유는 뭐 오로지 한 가지겠죠. 사실 뭐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굉장히 무리한 일인 게 맞습니다. TV 방송을 더 만든다는 게 그렇지만은 그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로 현행을 유지하고 그냥 있기에는 지금 많은 조합원들의 요구도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값어치 있는 성과물을 양쪽으로도 더 늘리는 거 요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국민 라디오의
굉장한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구상하면서도 이사장님도 그러시겠고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될까? 가능할까? 이렇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조바심이 나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머리를 맞대고 촘촘하게 지금 이게 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리저리 좀 머리를 굴려보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사실 저 미래협동조합 지난 연말에서 신정 기준으로 네. 새해로 넘어오면서 노정면 국장이 또 불의에 나갔고 네. 그래서 뭐 안팎에서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 걱정이 우리라고 안 하겠습니까?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방송 발전 그리고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지난주까지 총 4회였나 5회였나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온 기본 방향에 따라서 현재 라디오와 그다음에 TV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노정면 국장이 만든 1일 뉴스 프로그램으로서의 뉴스케이 위상, 그 위상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뉴스를 좀 손보고 네. 바꾸어서 더 높아져만 가고 있는 조합원들의 그 욕구, 니즈를 이제 충족시키는 한편 또 인력의 효율적인 재조정을 통해서 뭐 남는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여하튼 쪼개고 또 쪼개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했고 이제 그들과 라디오가 힘을 합쳐서 4월 1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TV 프로그램 매주 매일 서로 다른 사실 일주일을 하면 무지개빛 편성이라고 하는데 주 5일이니까 이는 무지개는 아니고 궁상각치우 5조 편성이 되겠죠. 편성을 선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와이로님이 이런 얘기 들으니까는 말씀드리니까 대본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와이로님께서 개편 TV만 하면 안 되냐고, 라디오국 개편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다들 힘들 것 같다고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라디오를 개편하겠다는 게 있죠. 개편하겠다는 게 아니고 뉴스케이가 매일 저녁 9시에 방송이 됨으로써 9시부터 원래 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동시 이 방송이 되니까. 그렇죠. TV 뉴스케이를 라디오로 수중계 그렇죠. 받아서 중계하니까. 이게 뭐 오디오로만 들을 사람은 오디오로 듣고 예. TV로 보고 싶은 사람은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방송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은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라디오 편성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게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TV화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에 크게 변화는 없는데 다만 뉴스케이 방송 시간 전 1시간에 기존의 라디오 편성에 있었던 일부 프로그램들 뭐 그게 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조정이 있겠죠. 조정이 이제 TV로 만들어져서 방송이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TV 방송을 위해서 라디오를 전면 개편하는 그런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부분 개편 정도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부분 개편이죠. 그리고 뭐 DD쇼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DD쇼도 아주 중요한 후보자의 하나로 지금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DD쇼는 한번 TV 녹화까지 한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뭐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년님 같은 경우에는 1순위 DD쇼라고 해주셨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후보작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 요까지 따져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게 그렇게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그 저간의 고려가 있었음을 여러모로 양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실망하시지 않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짜내고 있으니까 좀 감안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둥이파파님 같은 경우는 메인 타이틀은 유지하고 내부의 세부 코너들만 바꿔가면서 개편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이고 참고를 해볼 만한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의 방송 그 큰 틀거리들은 너무 이렇게 바꾸지 말고 세부적인 코너 조정을 통해 가지고 세 단장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좀 지나치게 이게 부하가 걸리는 걸 막으면서 동시에 또 개편 또 개선의 효과는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인 것 같아요. 이런 방안도 명심하고 논의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조합원들하고 집단 논의를 하는 형태겠죠. 모두가 주인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대리해서 예. 논의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외부로 참 토의하자고 얘기하기도 뭐 쉽지는 않고. 네. 근데 여하튼 이제 그 안이 만들어지면은 네. 공론에 붙일 수 있는 방안들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늘 하는 얘기지만요. 자, 이런 것들은 저희 그 미래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이 사실 그 연초에 노정면 국장이 그 사표를 낸 이후에 몇 명의 결연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형편에 이게 지금 인력을 뭐 더 충원하는 게 맞느냐. 이게 임직원 스스로가 이 인원 속에서 일단 최단도로 해보고 정 안 되면은 사람을 보충하는 식으로 하자. 말하자면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네. 임직원이 한 몸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월조합비로 운영되는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뭐 다 합쳐봤자 아직 조합원은 거의 3만 명 가깝습니다만은 이제 월조합비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절반 정도인 뭐 15,00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숫자 뭘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나이 이제 올해 환갑 맞는 친구인데 어제 저를 전화로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감기 걸려가지고 야, 나 지금 멀리 못 가니까 또 기름동으로 와라 해가지고 기름동에서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 양반이 뭐 특별히 뭐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어디 이제 그 건설회사에 아직까지도 그 나이에도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이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야, 조합원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 될 수 있느냐. 그거 간단하죠. 그래서 뭐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일로 전화하면 된다. 월조합비도 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진짜 정권 바뀌어야지 이게 사람이 살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기도 느껴가지고 이제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월조합비 내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면은 지금은 뭐 있는 인력 속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4월 1일 날 일단 이제 선을 보이면은 만족스러운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방송으로 가는 길은 역시 조합원 확장 그리고 월조비 납부의 확대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비상근 조합원님들의 어떤 자발적인 기여에만 의존하는 거는 우리 또 상근 조합원들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방안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근 임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머리 맞대고 조만간 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모로 좀 수상한 시절이긴 합니다만은 좀 제도약의 계기가 곧 마련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격려로 또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좋은 결과만 빨리 나오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네. 저는 사실 뭐 그 방송 댓글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네. 보긴 봐요. 근데 내용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왜 보느냐면은 주로 이제 무슨 행사 네. 이런 거 좀 소개해달라고 올리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봐요. 그래서 그 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방송 듣는 사람들보다도 10분 1도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읽어주면은 그래도 홍보라도 듣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게시판을 보는데 요즘 보니까 뭐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별로 의식을 못 했는데 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드디어 국민TV가 살림살이가 필 모양이다. 원래 악플러가 등장해야 잘 되는 집안이야. 근데 잘 되려는가 봐요. 보니까 뭐 지금도 보니까 뭐 말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악플이야말로 악플 천당, 무플 지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 시작해 볼까요? 네, 노래보다는 전하는 말씀. 전하는 말씀 있습니까? 듣고요. 네. 예, 그리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김기춘 선생이 이제 드디어 물러날 모양이죠? 네, 물러나긴 물러날 모양입니다. 오늘 저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는데 김기춘 실장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어제로 공식 업무는 마감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어제 이 평소하고 다름없이 출근을 해가지고 네.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한번 했다고 해요. 네.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 잘 좀 보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참석자들하고 일일이 고별 악수까지 나누었다고 하니까 뭐 일단 일은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사표 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중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이제 이 뉴스 접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바보 같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뭐길래 나아가서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이 사표를 내는 거 물러나는 거 그대로 앉아있는 거 자체가 이렇게도 지리하고 진한한 뉴스의 소재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 거죠. 왜 다른 비서실장들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춘은 한마디로 박근혜 불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있을 때마다 비서진을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김기춘은 비서실장이니까 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심지어는 그 박근혜를 위한다는 예. 이른바 자칭 보수 언론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김기춘을 안 잘랐어요. 예. 그러니까 김기춘 이꼬르 박근혜 불통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김기춘 물러난다니까 야 박근혜 고집도 참 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의미부여를 하는 건데 나는 오히려 요즘 들어와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 아직 사표 안 냈으니까 예. 이 좀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불쌍하다고. 네. 이게 우리는 이제 김기춘이가 사실은 다 하고 있고 해먹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김기춘이가 돼서 막 구조정한다.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초기에는 그런 논란이 많았죠. 예, 그런 그 뭐 기춘대원군이다 네. 이런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나온 1년 전의 보도들을 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그 동아일보의 그 정치부 청와대 출입기자가 쓴 유명한 기자 칼럼 있잖아요. 네. 저 누구야 차명진이한테 전화 걸고 네. 그게 타임스 때 한번 소개해 주셨죠. 네, 그게 어찌 보면은 네. 하나의 우스운 해프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름을 헷갈려서 네. 김기춘 실장이 무슨 보직의 내정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방해상업청장을 누군가 인선을 해서 통보를 네. 하는 과정에서 그 통보를 김기춘이가 한 거예요. 예. 비서실장이니까. 근데 그 방해산업청장 후보가 장명진이라고 예. 국방과학연구소 ADD 출신입니다. ADD, 당연히 대전에 있는, 예.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이니까 뭐 성향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 전문성 연관이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장명진 그 후보자한테 임명되기 전이니까 전화를 한다는 게 잘못 걸어가지고 동명이인인 차명진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인사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런 실수를 그럴 할 리가 리가 없는 있겠냐? 거지. 차명진이는 뭐 아시다시피
김문수 경기지사에 보좌관 하고 있다가 김문수가 이제 경기지사 출마하면서 그 네.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했는데 부천 소사에서 했죠. 네, 지금은 네. 아마 끈떨어져서 전 의원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명진이가 아니 제가 무슨 도대체 왜 나를?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아예 뭐 윗분이 다 결정하셨어 한 거니까 내일 나오시라고 그래서 아니 뭐 김문수 지사하고 좀 상의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김문수하고 무슨 상의를 해 그랬더니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해퍼닝인데 그 방금 얘기했다시피 김기춘은 그야말로 얼굴마담이었고 예. 이게 결정되면은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어떤 실질적인 역할이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인사위원회 청와대 공식적인 그 인사 결정 구조 과정은 이렇습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하잖아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예. 했는데 지금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사수석실에서 인선을 하면은 후보자를 뭐 3배수, 5배수로 인선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정이 검증을 합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뭐 아다시피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민정은 대부분 경찰, 검찰, 이런 데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왜냐면은 검증하려면은 국세청도 나와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재산 검증해야지, 정가 검증해야지. 예? 그다음에 그 정가 기록 뭐 이런 것들 하려면은 다 이제 민정이 하거든요. 그 민정이 검증이 끝나면은 끝난 몇 배수 인물들을 인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죠. 맡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총무비서관 하던 이재만이가 그 멤버로 참석해가지고 뭐 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빠졌다고 그러는데 뭐 빠지나 말하지. 이제는 이제 마쿠에서 한다는 그런 이제 의심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장명진이도 결국은 인사위원회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네. 올라왔는데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 처음부터 장악을 하고 있었다면. 장악을 해서 김기춘이 장명진을 시킨 거라면은 차명진한테 전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도 안 된 거야. 논의도 안 되고 김기춘한테 전화를 가지고 이번에 방위산업청장은 장명진이를 했습니다.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윗선에서 당신 찍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김기춘 실장 당신 윗선에서 부르신 거니까 잔소리 말고 내일 출근하시오. 나오시오. 그리고 윗선이라고 하면 딱 한 명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장명진을 어떻게 안다고 윗선에서 했겠어. 예. 중간에 누군가가 조언해준 그룹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사실 김기춘은 개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 개털이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개털인데 마치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온갖 걸 장악해가지고 마치 전행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으니까 얼마나 그래. 나 진짜 동명상련의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왜 동명상련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서영석 국민TV 미래협동조합 이사장하고 그리고 상임이사도 나 혼자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혼자 다 해먹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 근데 우리 김현진 PD는 국장도 아니고 일개 PD에 불과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나야말로 개털이라는 걸 세상만 모를 뿐이지 안에서는 다 안다고. 되게 속상하셨던 모양입니다. 나도 속상했지. 나 개털인데 말이야. 왜 자꾸 나보고 실세라고 그러는 거야. 나 미래동자 실세 아니야. 이게 김기춘이 딱 보니까 야 정말 네가 바로 그랬었구나. 불쌍한 기철로. 아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네. 제가 떠오르는 구도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정라인,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 오다가 내려와가지고 검증해보라. 검증을 막 하고 있는데 인사발표가 난 거죠. 인사발표가 나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야? 그러면 일단 민정실의 시스템은 무의미했다는 거. 그렇죠. 총무비서관도 아니고 그 부속실장, 그렇죠. 제2부속실장 그 얘기였죠. 그때 그렇죠. 안봉근이 뭐가 일단 모르겠다. 민정실은 무력했다는 거. 또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비서실장으로 상징되는 그 청와대 공식 인사 시스템, 인사 지휘 명령 개통 또한 무의미했다는 거. 그럼 누가 그럼 안에서 마쿠에서 그건 다 했다는 거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문고리 3인방의 인사 개입 논란이라는 게 조금 더 근거가 있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 그림 나오잖아. 이게 우리 김기춘 선생님은 개털이었고
이 범털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시들이었던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빤한 거지. 근데 그 양반들은 아니라고 물론 얘기하겠지만은 네. 우리가 무슨, 우리가 뭐 그냥 직위를 충실할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뭐 우리는 선발에 불과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맞다. 맞는지 틀리는지 세상 지나가 보면 알아. 박영준이 이명박 때 그렇게 바로 할 때, 그 이상득이 바로 할 때, 뭐,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다들 다 깜빵 갔잖아. 그 무슨, 파이 시티인가, 그거 때문에 결국은 사달이 났지만은, 그런 주장은, 임기 말에 가봐야 아는 거니까, 뭐, 조용히 지켜봐야죠. 근데, 여튼, 김기춘이 물러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김기춘은 진짜 개털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김기춘을 그렇게, 닥달을 한 건 아니냐. 내 옛날에 그런 해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 났을 때, 그 스토리를 쫙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김기춘이가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다. 퍼졌죠. 그래서 김기춘이가 내가 지금 한지 몇 달 됐다고 나보고 물러나 조사해봐. 해가지고 조홍천이가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는데 그걸 박관천이를 시켜가지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정윤회가 만나가지고 수사거려가지고 다 했다. 이런 보고서를 딱 쓰니까 네. 김기춘이가 그걸 딱 받아보고 한 조치가 뭐냐. 그러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보면은 만약 권력 다툼을 한다면은 네. 김기춘 아저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 각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를 비서실장으로 불러놓고 실질적으로는 지하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 쫓아내려고 이런 식으로 뒷담화 까고 있는데 그럼 저를 쓰시든가 아니면 지하들을 쫓아내든가 하십시오. 요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논리적으로는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 김기춘 아저씨는 어떻게 했느냐? 조홍천 너 집에 가. 그래가지고 길이 다른 걸 걷기 위해서 그만둔다 해가지고 그만두게 만들고 박관천 너 복귀해 해가지고 무마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눌렀죠 사실 그냥 뭉갠 거죠. 그러면은 김기춘의 생각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야. 지를 쫓아내겠다는 루머 들어가지고 루머를 제대로 조사를 했는데 네. 조사 결과가 결국은 박근혜의 최측근들이 돼가지고 얘들을 쳤다가는 이 문제가 커지겠다.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건데. 아니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나는 김기춘 영감을 비롯해서 그 양반의 인생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7인회라고 하는 이른바 노인네들의 모임이 네.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에 의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잘못된 신념이지. 그런 신념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김기춘 입장에서는 여하튼 어떻게든 박근혜를 보호해야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건 진짜 나한테 모욕을 준 행위였지만은 이거는 정윤회나 내시 3인방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홍천이를 쳐내는 게 맞다. 해가지고 쳤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속은 좀 쓰리지만 어쨌든 그 교통 정리를 한 것도 그렇죠. 그게 오히려 박근혜를 위한다고 거다. 봤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 점들을 쭉 단체해 보면은 네. 실세는 김기춘이 아니었던 거야. 한마디로. 지금도 그 실세들은 바로 하고 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순진하신지 아니면 머리가 나쁘신지 몰라가지고 아니라고 지금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야. 얘들 내가 쓰는 놈들이야. 무슨 그래 그렇다고 얘들이 부정을 했으면 뭘 했어. 검찰이 다 틀었는데도 님 나온 것도 없잖아.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 지금 눈치만 제대로 그냥 보는 이 검찰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순진하신 건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임 얘기가 지금 하하평이 굉장합니다. 네. 곳곳에서 흘러나오는데 누굽니까? 대충 권영세 보면은 옛날 얘기 나왔잖아. 권영세 대사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리틀 김기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결이 잘 맞으니까 황교안 본부장관,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현경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 양반 너 의장, 친일 멤버 아니야? 예, 행정대.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대표. 안병훈 선생도 정세적인 이것도 일종의 멘토격이지. 네, 그렇죠. 조선일보 주필했던 안병훈이 아니라 부사장했나 하여튼. 네, 그리고 요즘은 갑작스럽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국무역협회 회장이죠. 한덕수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쓰다 나면 찌끄러기인데 왜 써? 시끄럽게. 자,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주영,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찌끄러기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한덕수 선생도 옛날 부총리 하셨죠? 네.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권영세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권영세 대사가 이번에 김장수 대사로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뭐 정가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물 먹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좀 짙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지. 영전을 위한 어떤 자리 물러남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아니, 얘기 좀 이제 들고. 권영세는 만약에 권영세를 기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권영세도 그 부정선거의 주역으로 꼽힌 사람이에요. 컨틴전시 플랜. 그렇죠. 예. 그래서 박근혜가 권영세한테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쟤한테 뭐 한자리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비서실장으로 품고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100번 나오는 거거든. 보라마라 반한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듣기 싫겠지. 그게 권영세로서는 가장 큰 약점인 거야. 그리고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조언할 거예요. 권영세 하면 안 됩니다. 권영세는 뭐 그동안 주중대사 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안 그래도 그때 컨틴전시 플랜이니까 뭔가 뭐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부정선거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하는데 김무성하고 권영세가 주역인 것처럼 그 우리 반대하는 놈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권영세 써보십시오. 나 저거 분명히 저 약점 잡혀가지고 자리로 지금 뭐 임박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100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영세 억울한 거지. 야, 씨발, 그렇죠. 존나게 충성했는데, 충성한 게 죄냐? 그런 얘기 나오고 황교안 장관이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인데 예,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만은 원세훈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선거법 유죄 받고 법정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클리어가 안 된 거란 말입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고등법원의 판결에는 현재까지 무게를 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황교안을 지금 현재 상태 스크래치가 확 간 상태로 비서실장으로 부르기에는 아니, 무리가 이제 있지 황교안은 그러면이 방금 우리 김호진 PD가 지적했던 게 가장 큰 약점이죠. 네. 말하자면 원세훈을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하고 각을 세우다가 결국은 이제 양보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는 하되 불구속으로 한다는 식으로 절충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1심에서 무죄가 네, 나왔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기획이 맞아들어간 셈이죠.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최동희가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저런 황교안을 어떻게 비서실장 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 거꾸로 그런 약점이 있는 황교안이를 왜 비서실장 시키겠다고 하겠느냐.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김기춘 선생마저 물러나 버리면은 지금 아침에 얘기했다시피 무슨 뭐 특보에 이명재 민정특보. 이명자도 예. 있고 또 뭐 우머식이라고 또 있다며. 우병우. 예, 우병우 비서관. 사단이 예. 이번에 뭐 약진했다면서요. 이런 친구들 가지고는 아무래도 검찰 장악하는데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황교안을 차라리 비서실장으로 부르고 또 다른 그 충성맨을 법무장관으로 기용을 해서 이 체제로 가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반기 이후를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황교안을 강력하게 청구를 했을 겁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정치권에서 이 두 인물이 흥미로워요. 이주영 의원하고 이한구 의원인데 네. 이주영 의원은 어쨌든 해양수산부 장관 하면서 세월호 국면에서 나름대로 이 방어막의 역할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서는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졌단 말이죠. 유승민 의원한테. 참패죠, 사실상. 표차 굉장히 컸고. 자기의 이른바 박심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마음을 잔뜩 등에 업고 갔는데 졌어요. 그 패장을 옆으로 불러들이는 거는 모양새가 굉장히 좀 옹색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 정치 원내 인사 중에서 거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이주영, 이한구 요 정도 거명이 되는 이렇게 딱 요 선을 긋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한구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 인사는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경제통이기도 하고요. 지금 경제 활성화를 대통령이 연일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선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를 하면서 총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췄죠. 물론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당이 경제민주화를 외칠 때 이한구 당시 원내대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경제민주화 결사 반대다. 하면서 그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이게 김종인 당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향해서는 아주 꼭 보면 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꼭 그런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이런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 반감이 굉장히 크고 아주 나름대로는 정통 보수 경제학에 대한 그런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금 죽이 잘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 원 내에서 정치권 인사 중에서 전격 발탁을 한다면은 거명되는 몇몇 사람 중에서는 이한구 의원이 나름대로는 관록 측면에서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물론 가능성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네. 내 정치권은 좀 뒷다리 잡는 소리 같고. 정치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근데 지금 몇 년을 보면은요. 마땅치 않기도 해요. 누가 될지 알 수는 없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는 예측 불가로 유명하잖아요. 네. 결국은 파격.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관리형. 저는 그 부분이 차기 비서실장의 가장 큰 덕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려고 하는 거는 3인방이 하면 되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처럼 박근혜 보위는 하면 돼.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황교안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전히 황교안. 여하튼 황교안이 아니면은 검찰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역시 비서실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결국은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통치를 못하면은 공안 통치를 해야 됩니다. 공안 통치를 하려면은 지금이 무슨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군인을 동원할 수도 없고, 결국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음지에서는 국정원, 양지에서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양지에서 박근혜를 보위할 인물은 역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 적격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괜히 정치권에서 누구 다 구색이지. 박근혜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권의 소리를 들을 사람입니까? 진작했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음양, 이상이 말씀하신 음양의 논리에서 양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데 황교안 법무장관이 아니라면은, 의외의 깜짝 인사로 오늘 서영석 타임스에서도 거론한 이명재 민정특보가 특보의 인연을 바탕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 양반도 일단 검찰을 통제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하튼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가장 맞지 않을까. 누가 됐든 검찰 컨트롤러가 올 거다. 그렇죠. 정치권에서 하더라도 여하튼 검찰하고 뭔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거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 있겠죠. 돼야 된다. 안 되면 어때? 심지어는 서영석의 저주까지 얘기하는 판인데. 원래 기자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예측치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말을 가지고 나중에 맞았다 틀렸다는 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그거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점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점쟁이들이야 틀리고 맞은 데 따라서 복채가 달라지만은, 우리가 맞히면은, 돈 줄 거야? 네, 어쨌든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관련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바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골라봤고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젠 안녕. 이젠 안녕. 김기춘에게 바치는 노래네. 네. 너에게 하고 싶던 말 난 차마 할 수 없었지만 더는 시간이 없네 이젠 안녕
시간을 돌아왔지 못다한 말을 전하기 위한 하지만 웃는 너에게 차마 할 수 없었던 그날은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줘 너에게 하고 싶던 말난 차마 할 수 없었지 만 버린 시간이 없네 이제 난 너 없이 삶의 의미가 없어 그 말을 증명하려는 시도 하지만 섣불하게 떨어져 버린 이유엔 그것도 약속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에게 하고 싶던 말난 차마 할 수 없었지 만 버린 시간이 없네 이제 난 너에게 하고 싶던 말난 차마 할 수 없었지 만 버린 시간이 없네 너에게 하고 싶던 말난 차마 할 수 없었지 만 더는 시간이 없네 이제 난요 이사장님, 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모든 장면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뭔데? 김종필 전 총리 부인의 빈소. 아니 저도 뭐 연휴 동안에 그 뉴스 잠깐 들었었는데요. 예. 박영옥 여사가 예. 돌아가셨더라고요. 86, 86세네요. 네. 네. 야, 나는 사실 이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제일 처음 출입했던 데가 신민주공화당입니다. 신민당. 신민주공화당. 그 줄여서 신민당이라고 하는 바로 아니야. 거기 아닙니까? 그거 뜻도 그게 아닙니까? 아니고 신민주공화당은 이제 약칭 신민당이라고 하진 않았고요. 예. 신민당은 신한민주당 때 혹은 이제 과거 야당이고 헷갈려. 예, 신민주공화당은 이제 저기 서울범 이후였나? 하여튼 저기 옛날 공화당 JP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창당해서 그때 언제 총선이었지? 총선 때 제4당으로 여소야대 때 이제 부상을 했던 그런 이제 정당이죠. 그래서 원내 정당 중에서 제4당이었어요. 4당. 이제 그래서 뭐 그 1당이 민정당이었고 2당이 평화민주당, 3당이 통일민주당, 4당이 신민주공화당 이런 게 이제 유명한 뭐 황금문화의 구도다 해가지고 이게 제 1당이 민정당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92년 선거지 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이 분열해가지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총선이 치러지는데 그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노태우가 박태준이한테 대표를 맡겼던 그때는 민주정의당이지. 민주정의당이 1당은 돼요. 민정당. 민정당이 1당은 되는데 과반 확보는 실패합니다. 아마 120석인가
안팎이었을 거예요. 110석인가. 그 다음에 2당이 이제 평화민주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3당이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예. 4당이 이제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 예. 했는데, 그러면 정치부에서 이제 제일 끝발 없는 인간이 이제 신민주공화당을 출입합니다. 말진. 저는 이제 사실 그 경향신문에서 정치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신생진 국민일보를 갔기 때문에 넌 많은 게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신민주공화당 출입을 시켰는데 저는 참 신민주공화당에서 재밌게 출입기자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신당동, 보통 이제 우리가 청구동이라고 하는데 청구동에 김종필 그 전 총리의 자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민정당만 하더라도 출입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1진, 2진, 3진, 4진 해가지고 4명 정도 출입을 했다고. 그리고 통일민주당에도 최소한 핑민당 2명, 통일민주당 2명,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 1명이 출입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출입기자 숫자가 적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야당은 1명은 뭐 저기 총재한테 찾아가고 1명은 또 뭐 사무총장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데, 신민주공화당은 나 혼자 출입기자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그 청구동에 김종필 총재 자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 방식이 지금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그때는 이제 신문, 방송, 통신 딱 3개만 있을 때니까 이 출입기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신민주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 일간지가 그때 12개니까 12명, 9개였나? 뭐 9개 하여튼 뭐 아무튼 10개, 10곳 이쪽 저쪽. 아, 그쪽이죠. 예. 그 다음에 KBS, MBC, SBS, 그 다음에 연합통신. 그다음에 SBS가 그때는 없지 않았나요? SBS도 그때 있었을걸? 하여튼 90년대 이때는 그것도 한 명 아무튼, 차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에서는 거의 없었는데 CBS가 가끔씩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12명 이내예요. 근데 이 방송 기자들은 아침에 바쁜지 잘 집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청구동 아침에 매일 오는 사람들 숫자는 7, 8명 정도 돼요. 그러면 가서 이제 인사하고 제일 먼저 뵙는 사람이 이 비서실장 했던 옛날 그 농수산부 장관 했던 이희일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 이희일 선생이 그 JP 비서실장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옛날 DJP 연합정부 때 부총리까지 했던 최각규 선생이 하고 정책위 의장은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인 김용환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김용환 이 양반이 지금은 거의 뭐 치매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보더니 날 못 알아보더라고. 그 옛날에 그렇게 친했는데 당신 누구야? 아니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게 이명박 기억하기 싫은 얼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우연히 내가 예의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 못하기 쉽습니까? 했더니 누구시더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나를 꼴보기 싫어서 노무현 대통령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치매가 돼가지고 그런 건지 잘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양반하고 진짜 친했거든. 그 김용환 의장 집이 유엔빌리지입니다. 그 집에 몇 번 초대해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거기서 뭐 파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그 김용환 선생이 정책위장이었는데 김용환 선생은 박정희 임기 말에 30대에 청와대 뭐 정무수석을 했던가 경제수석을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이제 촉망받는 인재였지.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가서 제일 먼저 이 일 만나고 하면 최각규 뭐 김용환 선생들 만나가지고 노래 까보면은 이제 박영웅 여사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기자 선생님들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시러 들어오라고. 기자 선생님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부엌식당으로 가면은 이제 박영욱 여사하고 가정부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 기억에. 이제 커피 같은 거 나눠주면 먹고 있으면은 이제 마시고 있으면은 김종필 총재가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한참 친하게 지내고 명절 되면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하면은 뭐 저기 떡국도 내놓고 하여튼 박영욱 여사와의 그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그 놓친 내가 돌아가셨네요. 저는 JP보다도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요? 근데 이 양반보다도 먼저 가신 걸 보니까 참 인생 무상이네요. 그때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조선일보였나? 어느 해에 그 1월 첫날 신문에
3면인가 박스에 제 얼굴이 아주 크게 나왔어요. 왜 이제 그렇게 나왔냐면은, 근데 뭐 신년 스케치를 하는 그런 이제 기사가, 이거 뭐 신년 되면은 어차피 큰 기사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자들이 전부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뭐 박태준 민정당 대표, 그다음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평민당 김대중 총재, 네. 그다음에 시민정과당 김정필 총재, 그리고 그때 박준규가 국회의장 했을 거야. 국회의장 때 이렇게 뺑뺑 돌아요. 그럼 마을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들어왔던 이야기들 봤던 것만 섞어가지고 스케치를 해요. 하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좀 얼리 어답터여서 그때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사를 작성했어요. 전화해서 불러주면은 네, 하는 것도 때였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있었는데 주로 저는 이제 노트북에다가 써가지고 이걸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회사에 보내주는 얼리 어답터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노트북이 뭐냐면은 매킨토시 네. 노트북이었어요. 상당히 선진적이었지. 이게 매킨토시 국민일보가 돈 많이 썼네요. 그때. 아니 근데 개인 개인적으로 네. 예. 내가 그때 해외에 가가지고 그 듀오 28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가벼운 노트북을 사와가지고 내 개인 돈으로 그때 한 200만 이상 줬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썼는데 그때 JP 그 신년 그 인사 때 우연히 제가 JP 바로 앞에 앉았는데 그 네. 앞에서 그 매킨토시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카메라 기자들은 보면은 좀 이상한 걸 잘 찍거든. 평범한 걸 안 찍어요. 거기에서 이제 박장대소를 했다고. 맞아. 뭔 얘기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JP도 웃고 있고 저도 앞에 이거 치면서 웃고 있는데 이걸 딱 찍은 거야. 연합뉴스에서 사진 서비스 했을 거야 아마. 그걸 갖다가 조선일보 같은데 거기 이제 3면인가 5면인가에 아주 크게 사진을 써가지고 나중에 국민일보에 기사 쓸 때는 우리 친척들이 아는 체도 안 하던데 조선일보에 기사 쓰니까 야, 너 신문에 얼굴 났더라. 뭐 그런 건 물론이고 또 그때 이제 여소야대 시절 아니에요? 예. 여소야대 시절이라서 그 야당 대표들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소야대가 가장 그 법안의 처리 시간이 제일 그 좋았던 때인데요. 이 이제 이야기는 2부로 넘기죠. 일단 뭐 전하는 말씀 듣고 하죠. 1부는 여기서 좀 접겠습니다. 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출범한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곳,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권과 언론의 농간으로 국민 주권이 침해받던 그 겨울의 낭패를 드디어 언론을 썩어 빠진 자본으로부터 해방,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2013년 3월 창립합니다. 이어 2년도 안 돼 10만 구조에 이르는 출자, 3만을 향해 가는 조합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개국 과정이 기적 그 자체였던 TV.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당할 수 없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냉엄한 감시자로 그 존재감을 발산하겠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헷갈려. 지나가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중간에 얘기하다가 저기 김종필 당시 총재하고 맞아. 박장 여소야대. 야당 의원, 야당 대표들 모이는 게 힘이 이제 중요했다. 이게 그 지금도 정치제도 연구하는 사람들 논문 지금도 나오는데요. 여소야대 때. 네. 여소야대 때는 어떠냐면은 민정당이 1등이지만 과반이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야당이 합의를 하면은 나머지 다 합치면은 과반이 넘었어요. 많아지는 건. 민정당은 많은 건 물론이고 과반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야 3당이 합의만 하면은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개헌까지요? 개헌은 안 됐지. 개헌은 안 되지만 일반 법안은 뭐든지 통과시키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 여야가 싸운 적이 없어. 항상 합의가 됐어요. 뭐냐면은 밀어붙일 법도 한데 그게 민정당으로서는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야. 워낙 숫자가 밀리니까. 다른 야당들이요. 그런데 또 야당은 여당을 아예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하면 욕먹는다 하고 그래서 항상 야 3당 대표회담을 열어가지고 법안 조율을 하면은 그 조율된 법을 가지고 민정당하고 논의를 하고 민정당에서 이건 도저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거를 야상당 대표회담에 붙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인가를 받은 다음에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켰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날치기가 여소야대 시절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자당이 되고 나서부터 날치기가 시작됐어요. 민주자유당. 네. 그게 말하자면은 평민당을 이제 말하자면 배제시키고 나머지 여야 3당이 합친 게 민주자유당 아닙니까? 민주당 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날치기가 전공이었지. 그래서 여소야대가 저는 오히려 더 전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을 밀어주는 데 대해서 야당이 너무 많으면은 국정 운영이 잘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이 교착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그때 노태우 시절이었죠. 노태우 시절의 전반기는 여소야대였고 후반기는 3당 합당에 의해서 민주자유당이 거대 여당이 된 시절입니다. 여소야대 때는 다 합의해서 다 날치기 없이 다 처리가 됐는데 민자당 되고 나서부터는 쟁점법안 치고 날치기 없이 처리된 게 없어. 날치기란 표현도 그때 많이 조어가 좀 됐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장석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모든 법들이 나온 게 다 그때 민자당의 날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니까 옆에 이상한 옆방에 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래서 국회 본청 국회의사당에서 이걸 두드려야만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그 경위들과 동원해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까지 오게 된 거죠. 국회 선진화법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제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여소야대 시절에는 야 3당 대표회담이 그러니까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모였냐면 지금도 그건가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돼 있나? 그 마포에. 근데 그때는 이름이 가든 호텔이었어요. 마포 가든 호텔. 마포 가든 호텔인데 지금은 홀리데이 인 호텔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 마포 가든 호텔에 자주 모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이 아주 죽습니다. 특히 그때 국민일보는 습관이었는데 이게 또 마감 시간이 빨라. 오전에 하니까. 근데 이제 같은 습관이 중앙일보도 있고 기양신문도 있고 이제 그때 동아일보도 습관이었지 처음에는 여러 신문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체 운전기가 있으니까 마감 시간이 한 11시 특히 해난이 있을 때는 그 12시에 기사를 보내도 돼요. 자기네가 그냥 잡고 다시 돌리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때 창간 초기에 자체 운전기가 없이 임대했었거든. 한국경제 운전기를 썼던가 매일경제를 썼던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세상이 무너져도 아침 10시까지는 기사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야상당 대표회담이 10시에 열리는데 기사를 어떻게 쓰나 스틸 기사를. 그렇죠. 물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하도 이제 찢었지. 석간 기자들은 맨날 그래요. 좀 회의 좀 일찍 하라고. 이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석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는 상황은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회의를 일찍 하면은 일찍 릴리스를 하니까 훨씬 이제 기사 쓰기가 편하니까 석간 기자들이 일제히 야상당 대표회담은 최소한 아침 7시에는 해라. 그러니까 압박을 가해가지고 아침 7시, 8시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10시 마감이니까 이 양반들이 모이면은 2-3시간은 보통이야. 근데 마감 시간 안 따고 오는데 발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어느 날은 아침 10시 이제 마감 시간 한 10분쯤 남겨두고 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초조해가지고 왔다 하고 있는데 아는 당직자 한 명이 이미 합의는 끝나가지고 대변인들이 총재들은 다 갔고 대변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제 합의문 조율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문 지키고 있는 사람을 밀치고 야 씨발 마감 다 됐어 밀치고 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때 이제 신민주공화당의 그 대변인이 지금 의정부 시장을 지금 하고 있나 모르겠다. 김문원 씨였어요. 근데 그 양반 내 고등학교 선배야. 그래가지고 형 합의문 좀 쳐. 근데 지금 기사 지금 마감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랬더니 하도 이제 불쌍했는지 그 합의문을 주더라고요. 근데 합의문을 주면은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다 날아가서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바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그때는 뭐 기사 쓸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부르려고 전화기로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놈이 날 잡는 거야. KBS 기자였어요. 그 양반 나중에 세계일보로 갔었는데 그 양반이 나보고 아니 합의문을 당신이 갖고 가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뭐 싸운 기억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대가리 들밀고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영상이 KBS, MBC에도 자주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 고향에 있는 친인척들이 야, 너 기자 하더니 텔레비에도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진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네. 계속 늙으면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주요 정치인들이 김종필 전 총리하고 나눈 얘기들이 네. 뭐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상징하는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요. 좀 이렇게 저는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우리 김혜진 PD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 한 분 있잖아. 누구죠? 아니 누구야? 잘 알잖아. 충청도에 지금 현직 지사분. 그거는 노코멘트고요. 아니 재밌는 게 네. 이완구 총리가 네. 이완구 총리를 이제 김종필 전 총리가 입문시키지 않았습니까? 자민련 때. 그렇지. 찾아가고 이완구 총리가 인사를 드리니까 이런 말 했더라고요. 뭐라고? 보니까 대통령한테 직언하겠다, 비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 1절 입 밖에도 대지 마라. 아주 현실적인 친구를 할 말이 하셨구만. 있으면 조용히 가서 하는 거다. 떠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한테는 내각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의 대통령 단임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내가 내각제 주장하다가 망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각제로 가야 된다. 개헌하라고. 이런 주문을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모든 학자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아마 이게 뭐 올해 안에 내각제로의 개헌 논의가 다시 한번 촉발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제가 아닌 대통령제 구조에서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어떤 정치학자들은 내각제로의 개헌 논의 자체를 좀 깎아내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각제라는 게 언제 국회가 해산될지 모르고 언제 총리가 물러날지 모르고 언제 다시 총선이 치러질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림자 내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장관도 했다가 또 뭐 또 했다가 언젠가 내 순서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좀 핵심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내각제를 주장하더라. 그러니까 내각제 주장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 뭐 이런 좀 조소의 그런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구순이 다 된 사람이 지금 제2야당의 그것도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당 대표를 바라보면서 내각제 얘기를 했다니까. 뭐 어쨌든 죽을 사람이 총기는 남아 있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예. 이게 김종필 선생이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시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 아마 김종필 선생도 지금 몸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양반이 문재인한테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내각제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만 한다면은 사실 대통령제 전혀 문제 없어요. 유일한 문제라면은 5년 단임제가 문제입니다. 5년 단임제는 사실 김종필도 책임이 있어. 아니 솔직히 전두환이 그 백담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오공청문회에서 이제 하면서 오공청산했잖아요. 그래서 오공청산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대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개헌 논의를 하면서 왜 5년 단임으로 했겠어요. 이거는 삼김씨의 꼼수입니다. 이게 어느 놈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5년하고 간단한 얘기야. 그래 나도 해먹지. 그래서 7년 단임이 5년 단임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5년 단임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대통령제를 헌법 정신 그대로 구현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박근혜 같은 별종이 튀어나와가지고 지 맘대로 해버리면은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거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죽임죄로 바꾸면은 4년 하다가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같은 불통 못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불통도 달인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난 이제 했어. 날 뭐 쫓아낼 거야? 그리고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8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해요. 근데 한 3년차쯤 되면 몸을 딱 낮추고 자기 공약했던 거 점검 다 해가면서 한번 내몰려고. 안 그러면 4년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4년 중징제를 바꿔야 되고. 결국은 책임성이 발휘된다 이거죠. 그렇죠. 바라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내각제면 나라 절단 납니다.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그야말로 영남과 호남의 그렇죠. 기득권들이 영원히 해먹는 구조로 간다고. 내각제로 하면 기본적으로 정당을 보고 투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지금의 구도에서는 특정 정당이 제도야. 장기 독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돼요. 중대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오히려 독일식 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비례표를 근간으로 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뽑는 독일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독일은 기본이 비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례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을 두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과 같은 제도 내에서 만약 내각제를 한다면은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가지고 부패를 일소해야 돼요. 이게 내각과 국회가 서로 다른 몸이기 때문에 그나마 임기 말 되면은 견제라도 들어가거든. 근데 내각제라는 건 한 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내각제의 특성은 권력이 다 융합돼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진짜 이 부패 체제가 연구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각제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자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내각제에 굉장히 적합하죠. 당의 기율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딱 묶여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보수 정치에 익숙하고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그렇게 갔다가는 현재 여러 가지 구도상 내각제 되면 대혼란이 올 거야. 네.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 상김처럼 말 안 들으면은 공천 탈락시키면은 천하의 김원기도 저기 익산 맞나? 부안인가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져요. 그게 DJ에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그때 그 김원기 국회의장이다 김원기 네. 그 양반 저 불복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그 정도 끝발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많이 내각제를 하더라도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체제에서 내각제 보세요. 누가 누구 말 들을 거야. 그게 자꾸 좀 해산이나 되고 선거만 그렇지. 정부 불안만 가속되는 그러니까 거야. 내각제가 가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가 총재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산 이래 처음으로 총재가 300명인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반면에 대통령제가 잘 공고하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 대통령제가 공고해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청와대하고는 따로 떨어진 서로 견제하는 긴장 관계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법대로만 하면 돼. 의회의 절반은 청와대하고 한 몸이다 보니까 의미가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그 부분에서 이사님만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라는 제도가 이제 멋있는 제도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면은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전제 거고. 조건이 우리는 충족이 안 돼 있는 상태지. 네. 그러면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선거구제 바꾸고 그리고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김영란법도 통과를 시키고 그 김영란법의 대상이 1,000만 명이라고 저는 5천만 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치로 성공하려면은 그런 부패에 연루가 되면 완전 착살난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검찰을 독립을 시켜야 돼요. 지금처럼 박근혜 검찰처럼 얕은 뭐 시키면 까라면 까는 그런 검찰이 생기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의 충족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니 대통령제의 피해가 크니까 내각제로 갑시다. 그런 얘기 말 됩니까? 말 안 되는 거죠.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한 다음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전제가 충족되면은 내각제로 하는 거 오히려 찬성이죠. 내각제의 3대 전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첫째는 국회의원 선거 선출 방식의 변경. 두 번째는 부패 방지. 그 다음에 또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뭐지? 하여튼 생각 잘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전제가 일단 충족된 다음에 내각제로 가자고 해야지. 가끔씩 보면은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아가는
그 제왕적 대통령, 저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에도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각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조차 있는데 내각제에서 진짜 실권을 제대로 쥔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의 제왕적 대통령보다 더 셀 수가 있겠죠. 연정을 통해 가지고 공고하게 그거를 구축하면은 뭐 자민당의 수십 년 일본 경우처럼 대처도 오래 했고 메르켈도 지금 열심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이 절대로 제왕적 대통령의 너무 큰 권한을 문제 삼아가지고 그 대안으로 제시할 거는 아니다. 아니지. 예. 사실은 우리 헌법이 보면은 내각 책임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겸임도 되고. 국무총리를 왜 뒀겠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함으로써 국무총리가 각 정파를 아우러서 책임 정치를 하라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만들면 뭐 하냐고. 운영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상 책임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해찬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아주 전형적인, 난 아마 그 정치학 교수들이 연구할 때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됐던 시절 하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시절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권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안 달아주는 거야. 지금 솔직히 정홍원 총리 했지만은 그다음에 지금 이완구 총리 하고 있지만은 누가 그 사람들이 책임 총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죽하면은 JP가 이완구한테 쓴소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 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총리 없애자 이런 칼럼도 나오는 판이니까 이럴 거면 총리 없애자. 그러니까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을 함으로써 개헌 필요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 보니까 뭐 지금 헌법도 운영을 제대로 하면은 전혀 문제없이 굴러가는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 그리고 검찰도 다 독립했으니까 이거 뭐 별로 안 바꿔도 될 것 같다. 딱 그렇게 해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딱 해보니까 이걸 악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게 사람의 선의에 기대하지 않고 누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헌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자각했다는 점에서 이명박근혜의 말하자면은 잘한 점, 굳이 들자면은 반면교사가 된다. 이런 인간들 나오면은 지금 법으로는 개판 5분 전 되니까 법 좀 바꿔야 된다. 개헌할 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요소가 돼야 된다. 그게 더 시급한 문제지. 우리 김종필 선생처럼 필생의 거업이 내각제인 것처럼 끼리끼리 해먹어가지고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충청도 인구가 호남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청도가 완전히 이제 핫바지, 충청도 핫바지론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핫바지냐, 우리가 핫바지냐 그걸로 총선에서 약진했죠. 그렇죠. 한마디로. 네. 그때는 이제 충청도가 영호남의 말하자면 에러로부터 소외된 피해자다. 뭐 그런 의식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 면에서 충청도도 앞서고 있는 판인데 무슨 핫바지입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뭐 JP의 부인 원래 이제 정성이 죽으면은 아무도 조문을 안 가도 정성집 개가 죽으면은 아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박영욱 여사를 개에 비유한 것처럼 해가지고 뭐 돌아가신 분에 누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여하튼 비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JP 선생이 살아 계시니까 이제 박 여사 그 빈소에 뭐 정치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충청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죽했으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충청도 의원들이 성명을 내가지고 이완구 빨리 처리해 주자고 했겠어. 참 잘못된 것이긴 한데 또 그런 잘못된 지역주의가 또 통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거 바꾸자고 참 국민TV 만든 건데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역주의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 또 김종필 전 총리이기도 하죠. 아무튼 뭐 김 전 총리 부인 빈소의 표정을 단초로 정말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김종필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그 과거사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칭송에 맞이하는 바로 그 과거사가 좋든 싫든 결국은 우리 모두의 생생한 역사구나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자도 늙으면 가시는구나. 권력자에 가까운 사람도 가시는구나.
뭐 이분도 가시겠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권력구조 개헌 얘기한 거 요걸 단초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입김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은 정치인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누르지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 정도 해봅니다. 충정이라고 생각해. 충정. 예. 나라를 위한 충정입니까? 아니면 야당을 위한 충정입니까? 뭐 나라를 위한 충정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제 JP 내가 오랫동안 겪어봤는데 예. 이게 큰 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자기는 어차피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최대치가 뭐냐. 그걸 항상 고민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캐스팅 보트 김 아닙니까? JP 아닙니까? 그래서 그 캐스팅 보트를 마지막에 제대로 행사해가지고 DJP 연합정부를 했고 예. DJP 연합정부 때 사실 JP가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에 비해서 모든 지분을 절반씩 받았거든. 그래서 개각할 때도 오히려 동교동보다는 청구동에 더 문이 붐볐어. 왜냐면은 거기는 인재는 없는데 자리는 많거든. 근데 동교동 쪽은 자리는 몇 개 없는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캐스팅 보트를 제대로 행사를 했던 풍운의 인물이죠. JP. 풍운하라고 보십니까? 풍운하죠. 네. 아마도 박정희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현대사. 그 속에서 또 박정희에서 불거져 나온 뭐 하나의 기형이긴 합니다만은 풍운화적 삶을 살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 대한 역사적 공과는 뭐 따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김종필 오히라 각서를 통해서 예. 한일 수교 협상 하면서 거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그때는 뭐 한국이 돈이 많이 부족할 때니까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니까. 그렇죠. 특히 1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요. 예. 이게 박정희가 이제 집권한 다음에 야심차게 계획해서 실행한 게 5년짜리로 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첫 집권에서 5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열심히 했는데 거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본 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급하다 해가지고 JP를 일본에 보내서 그래서 이거고 저거고 다 차포 다 떼주고. 그렇지.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라. 5억 달러라도 받아와. 네. 그래도 그 사이에 또 우리 JP 선생께서 또 조금 고리 떼다가 또 걸려가지고 나중에 뭐 수모도 당하고 했는데. 근데 아무리 한 푼이 아쉬운 시절이었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공과가 평가되는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 바로 거기겠죠. 그렇죠. 예. 뭐 지금 근데 이제 그게 나는 그 JP의 행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국익을 위해서 행동했느냐 그게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익을 위해서 행동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때 당시 선택은 남쪽이 옳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말하자면 남북한의 변곡점. 네. 그게 사실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변환되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한일 수교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의 경제 부흥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닉슨 독트린 고립주의에 네. 따라서 일본이 갑자기 이제 몸살을 앓습니다. 아니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 라는 게 보수 우파의 기류가 이래요. 그때 한국이 포항제철을 만들면서 IBRD 국제개발은행인가요? 국제부흥개발은행에 가가지고 차관을 신청하는데 거절당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성사에 없다. 그 돈 어디서 주느냐? 일본이 조달해줘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닉슨의 그 고립주의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JP가 한 건 잘못이 있지만은 그때 일본 자본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경제 발전이 북한보다도 남한이 앞서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뭐 평가가 받아야 될 건데 하여튼 복잡한 문제니까 네. 넘어가죠. 그 평가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또 욕먹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네. 자, 오늘 정치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김용민 PD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